아침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밤에는 거지가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천재지변도 없었죠. 그저 하루 만에 2천억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미국 전체가 10년간 굶주림과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악몽이 1929년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붕괴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22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공장들은 더 이상 대포나 전투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토스터기, 청소기, 냉장고를 만들기 시작했죠. 뉴욕의 높은 빌딩들이 마치 경쟁하듯 하늘로 솟아올랐고 재즈 음악은 새로운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시기를 황금의 1920년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특히 자동차 산업의 혁신이 놀라웠습니다. 헨리 포드가 개발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덕분에 자동차 생산 시간이 12시간에서 90분으로 단축됐거든요. 자동차가 거리마다 넘쳐났고 석유, 철강, 고무 관련 산업들이 덩달아 호황을 누렸습니다. 미국 경제는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일반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죠.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라디오 같은 새로운 기계에 완전히 매료됐죠. 1929년에는 1,000만 가구가 라디오를 보유했으니까요. 집에 앉아서 최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여성들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었어요. 플래퍼 드레스를 입고 단발머리를 하고 담배를 피우며 자유를 만끽했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동안 농촌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전쟁 특수로 돈을 벌었던 농부들이 이제는 곡식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유럽이 회복되면서 미국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밀 가격은 1919년 부셸당 $2 30센트에서 1929년에는 $1까지 떨어졌어요. 농부들은 절망했습니다. 농부들은 살아남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최신 농기계를 샀습니다. 하지만 새 트랙터가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파산의 길로 내몰았을 뿐이죠.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가격은 더 떨어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농촌 은행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이는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한편 도시 사람들에게는 할부가 새로운 쇼핑 방식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원하면 할부로 사고 자동차도 할부, 심지어 주식도 할부로 샀어요.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도시 곳곳에 붙어 있었죠. 사람들은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현재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줄타기였습니다. 은행들은 이 할부 열풍에 완전히 취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는 마치 두 번만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무모한 결정이었죠. 신용조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담보, 미래의 꿈이면 충분했죠. 은행원들은 대출 승인 도장을 찍느라 손목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광기는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어른들을 위한 놀이동산이 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졌죠. 마진 거래라는 시스템 덕분에 누구나 $10만 내고 $100짜리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0는 누가 신경 쓰겠어요. 주식은 계속 오를 테니까요. 이발사도 정육점 주인도 심지어 구두닦이까지 주식 투자 조언을 했습니다. 구두닦이 소년이 은행가에게 주식 팁을 주는 상황이라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겠죠. 사람들은 아침에 신문을 펼치면 스포츠 섹션보다 주식 시세를 먼저 확인했어요.
저녁 파티에서도 골프나 날씨 대신 주식 이야기만 했죠.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4배나 뛰었어요. 주식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았죠. 회사의 실제 수익보다는 사람들의 기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갔거든요. 주식 브로커들은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했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말을 성경처럼 믿었어요. 기업들도 창의적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회사를 소유한 회사를 또 소유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복잡한 지주 구조를 통해 실체 없는 부를 창조하고 있었죠. 이런 투자 신탁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전부인 회사들 말이죠. 마치 거울 속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로저 밥슨이라는 학자는 1929년에 경제 붕괴가 온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로저야, 그만 좀 해라며 더 많은 주식을 샀죠. 예일대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식 가격이 영원히 높은 평원에 도달했다고 말했어요. 역사상 가장 잘못된 예측 중 하나가 될 말이었죠. 재즈 밴드 소리에 묻혀 그의 경고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파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음악이 멈출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샴페인과 음악 뒤에서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농촌 부채는 늘어나고 소비자 부채는 하늘을 찔렀어요. 경제는 벼랑 끝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바닥이 튼튼한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으로 소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능력은 늘어났지만 실제 구매력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공장에서 만든 상품들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1929년인데 뭔가 잘못될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10월의 어느 화요일 파티가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은 부자로 아침을 맞았지만 거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날은 블랙 튜즈데이로 역사에 기록됐어요. 주식시장이 단순히 하락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으로 10m 깊이까지 추락했거든요. 다우지수는 폭락했고 주식 시세표에서는 악마가 씌인 듯 빨간 숫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매도 주문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평소보다 조금 많은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눈사태처럼 불어났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트레이더들이 기절했고 한 남자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가 깨어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는 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140억 달러의 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지금 돈으로 2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독점 게임에서 쓰는 가짜 돈이 아닙니다. 진짜 집, 진짜 저축, 전자 대학 등록금, 진짜 꿈과 희망이 전부 날아간 거예요. 증권거래소 밖에는 군중들이 모여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았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을 바라보며 경제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죠. 월스트리트 근처 호텔들은 투숙객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자살을 막기 위해서였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분위기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1920년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충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마진콜부터 시작됐죠. 호황일 때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10달러 내고 100달러짜리 주식을 받는 시기였거든요.
시장이 무너지자 브로커들이 즉시 나머지 90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투자자들은 허둥지둥했지만 갚을 돈이 없었죠. 하루아침에 종이 재산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월요일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목요일에는 파산자가 됐어요. 여름 내내 마티니를 마시며 여유롭게 지냈던 은행원들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그리스어로 쓰인 것 같은 장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문제였죠. 대리석 바닥과 오크 나무 책상을 자랑하던 이 신뢰의 기둥들이 사실은 쓸모없는 종이와 맹목적 낙관주의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은행들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당연한 결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렸어요. 조깅이 아니라 전력질주였죠. 은행 파산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역 은행 앞으로 몰려가서 잠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저축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안에서는 은행원들이 여러분의 돈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라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글쎄요.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온 가족이 모든 걸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채권은 휴지가 됐고 마가렛 이모의 저축은 사라졌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난은 미국 해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황에 빠진 미국 은행들이 해외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1차 대전 이후 이미 위태로웠던 유럽 경제는 완전히 믹서기에 갈려버렸죠. 독일의 취약한 회복은 무너졌고 영국도 흔들렸습니다. 세계 무역은 3년 만에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하나둘 넘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중간 관리자부터 작업복 차림의 공장 노동자까지 모든 계층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황 속에서도 부정은 계속됐습니다. 신문에는 시장 조정으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제목이 실렸어요. 바로 아래에는 빵을 사려고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남자 사진이 있었는데 말이죠. 정치인들은 최악은 지났다고 주장했고 비단 조끼를 입은 은행가들은 마이크 앞에서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게 괜찮아요. 아무것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라디오에 나와서 침착하게 경제가 근본적으로 건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수백만 명은 텅 빈 저녁상에 앉아서 그 말 중에 도대체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될지 궁금해했죠. 후보는 번영은 코앞에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코앞에 있는 건 절망과 굶주림뿐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멀쩡한 척하면서요.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붕괴는 바닥이 아니었어요. 시작일 뿐이었죠. 그 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보세요. 바로 거기서 상황이 정말 어두워졌거든요. 대공황이라는 긴 터널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1930년대 내내 실업률은 25%를 웃돌았어요.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죠. 하지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경제 붕괴,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간 미국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재앙의 막이 이렇게 올랐던 거였죠.